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소재를 연구 소재로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목적 다문화 기업 환경에서의 문화적 갈등 극복과 그 협력 방안. 읽기만 해도 어렵죠? 제가 이렇게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13년 전통의 특례 입시 연구소에서 수석 컨설턴트이자 매년 스카이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는 베테랑스 에듀 부원장 문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작년 하반기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좀 전에는 다뤄보지 않았던 한 번 들으면 3년이 편할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느 날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이비 학교를 다니는데 올 여름에 아이비 선행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SAT도 해야 된단 말이죠. 학교 내신도 챙겨야 되는데 여기서 활동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점수만 잘 받으면 대학 잘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 학생보다 학년이 조금 더 높은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영상을 봤어요. 전공 관련 활동을 꾸준하게 하다가 전공 심화 활동이 한 방에 딱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전공 심화가 어디까지 해야지만 전공 심화 활동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학생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시를 들을 때 최대한 상세하게 예시를 들을 텐데 이 영상을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한테 꼭 반드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들으면 3년이 편해지는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정량평가상의 숫자, 수치적인 성적이 있다고 합시다. 내신 플러스 SAT, AP, IB 이렇게 합쳐서 숫자적인 평가가 있는데 이게 1등급에 준하는 정도, 뭐 2등급일 수도 있고 1.5등급일 수도 있는데 1등급에 준하는 상위권의 점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기에 활동 내역이 고 1, 2, 3, 10, 11, 12학년 때 전공과 관련돼 있는 활동이 꾸준하고 여기에 한 방에 심화 활동까지 있다면 3년 특례 학생들 입장에서는 연고대 가는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12년 특례 학생들은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공 관련 활동만 쭉 꾸준하게만 있다? 이러면 성서한 가는 겁니다. 근데 전공 관련 활동도 꾸준하게 없고 이 내용물만 있다? 중앙대 혹은 그 이하로 전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활동 내역에 있어서의 내용들이 이 대학의 밸류를 정말 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이제는 되기 시작을 했어요. 올해부터 그렇게 됐는데 두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 기본 툴 안에 두 가지의 변수는 첫 번째, 입시의 판입니다. 내가 원서를 쓸 때 정량평가의 판이냐 정성평가의 판이냐가 하나가 대입이 돼요. 두 번째로는 학생이 자기가 갖추어져 있는 환경 내에서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이 발전 가능성과 이 어떤 입시의 판 두 개가 취합이 돼서 종합적인 어떤 최종 성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은 이 기본 툴 안에서 활동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에는요. 크게 1부, 2부, 3부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활동 내역 관련한 게 1번, 두 번째는 이 활동 내역을 바탕으로 훌륭하게 이행을 한 합격 사례들, 전지적 합격 사례가 2부, 그리고 이제 올해 12년 학생들, 12년 특례 학생들 거기에서 이제 3월 달에 후기 전형 써야 되죠. 그 후기 전형 그리고 3년 특례 학생들도 7월 달에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바뀐 점들이나 주안점들 중심으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인문계, 그다음 자연계 제일 유망 학과들, 그다음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학과들 중심으로 나열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시죠. 경영, 경제학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핵심 코어 과목들은 사실 매스, 이콘, 스태틱스, 사이콜로지 이렇게 해서 누구나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경영, 경제학과 관련해서 활동 내역들을 어떤 거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이게 생각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첫 번째 교외와 교내 중심의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근데 대학들에서는 교내 중심의 활동 내역들을 중심으로만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럼 학교 내에 갖추어지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거에서부터 고민점이 막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부분은 이렇게 순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를 꼭 이 순서를 익히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교내 활동 중심으로 일단 첫 번째 순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경영경제학과를 클럽 통해서 해야지만 교내 활동이 될 건데 이거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클럽을 만들 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한 건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주식 채권, 파생 상품 기초 연구, 국제 무역 환율, 그리고 사회적 경제 모델, 마케팅 동아리인데요. 소비자 행동 분석이고요. 글로벌 경제 이슈 토론 어떻습니까? 목적에 따라서 이 작은 글씨들을 이렇게 분열을 하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의 경영 경제 동아리의 활동 목적을 두고 있는 클럽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뭐 다시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들을 가지고 이제 학생이 한 가지의 클럽을 이제 들어갔던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클럽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할까요? 잠깐 떠올려 보세요. 네, 잠깐 떠올려 보세요. 생각이 나시나요? 클럽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학교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오픈소스를 활용해 앱 개발. 오픈소스라고 하는 건요, 이게 무료로 오픈해 놓은 학생들이 경영경제학과인데 무슨 뭐 앱까지 만들어야 돼, 코딩까지 해야 돼, 이거 컴퓨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웹상의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재원생 중에 중국에 있는 학생이 이런 거였어요. 점심시간이 될 때마다 식당이 너무나도 혼전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이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오픈소스를 개발을 해서 한 게 뭐였냐면 식당 좌석 테이블을 예약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전교생이 다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상용화를 시켰고 여기서 학생에게 필요한 판단될 수 있는 경영경제학과의 이력이 뭐냐면 사회적 기반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정신과 그다음에 리더십의 개념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인문계적 소양과 자연계적 테크닉까지도 갖추고 있는 융합형 인재로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는 거죠. 아주 좋은 실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올 것들을 순서를 전공과 관련 활동들을 나올 거고요. 이거 이후에 이걸 어떻게 찾았는지 그리고 전공 심화 활동은 그 뒤에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간략하게 모든 것들을 다 넘기긴 좀 그렇고 하나씩 좀 주안점들 중심으로 소개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에코프로 친환경 에너지 지금 현재 핸드폰이나 리튬 배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용량의 포화 상태가 이루어졌죠. 다음 세대의 배터리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2차 전지 그리고 에코프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의 이름입니다. 플랫폼 경제 이렇게 해서 보니까 플랫폼 경제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씩 원래 마트에 가서 물건을 하나씩 사잖아요, 어머님들. 근데 한 달 단위로 구독을 하는 형태의 구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유튜브나 그리고 배달 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물건을 재화를 구매를 하는 것과 덧피어져서 한 달 단위의 구독 형제의 경제의 그 구매 규모가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구조적 변화가 어떻게 바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우리나라 주식 기후 변화와 ESG, ESG는 환경과 소셜 그리고 정부의 관여도 이렇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난이도까지 지금 이렇게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뚝 버튼 이렇게 떠오를까요? 창밖을 보고 있으면 이게 이 생각들이 막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나요? 학교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바로 이런 책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도서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경영경제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매우 도움이 되는 도서들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IB나 AP를 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9학년, 10학년 학생들이 경영경제학과를 가기를 원한다. IB 파스트 페이퍼를 가지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좀 관련이 있지만 그래도 폭넓게 다룰 수 있으면서도 과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면 가장 베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리처드 털리의 너지,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 빠르게 그리고 느리게 이렇게 하는 이 도서에는 실제로 IB 사이콜로지와 AP 사이콜로지에 있는 인지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인지하다 할 때 그 인지의 챕터가 있어요. 뭐 그 앞에 붙고 뒤에 붙는 말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인지라는 챕터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고 발전돼서 나와 있는 그런 도서입니다. 그 외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좀 관련 이 챕터들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주고 있는 도서들이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책을 통해서 뭘 하냐라는 거냐면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흥미로운 스토리가 하나가 생겨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보고서나 활동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빌드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보통 아이들이요.
이 논문이나 IA 과정이나 EE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책에서 발제를 해서 나가거나 자기의 생각을 할 때 관념적인 부분에 자기의 가설에서 또 다른 서칭을 통한 관념적인 걸 이론화시키기 위한 대입의 형태,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 이런 식의 것들이 많아요. 논리적인 개연성에서는 끼워 맞추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A급의 어떤 논문이라고 보기가 연구소 어떤 보고서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론이 있어야 돼요. 명확한 근거를 반증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경영경제학과에서 반증할 수 있는 어떤 가설, 소논문에 대한 반증의 그 어떤 이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배우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경영경제학과에서 실제로 대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케팅 리서치, 소비자 행동론, 글로벌 리더십과 조직 문화론, 그리고 뭐 국제금융론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어머님들께 이 내용을 어디 가서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KOCW라고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걸 검색을 하면 이 내용들을 무료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거기에서 이론을 가지고 아까 책을 읽으면서 생각난 재미난 에피소드를 조합해서 만든다면 그래도 하나의 완벽한 보고서를 만드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토리와 그다음에 이론을 좀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오는 성공적인 케이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제가 실제로 IA 과정과 그다음에 그리고 미국제에서는 어떤 연구 보고서, 클럽에서의 보고서 활동 이런 것들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들을 조금씩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본다는 전제하에 이걸 활용해서 조금 더 활용 편하게끔 하게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보다 보면 흥미가 생긴다. 그럼 나 이걸로 한번 해볼까 과를 이런 쪽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보기만 해도 어려워요. 보세요. 이문화 관리와 글로벌 협력. 핵심 질문은 다국적 다문화 기업 환경에서의 문화적 갈등. 보기만 해도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시를 풀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시죠. 자, 1998년도에 미국에 있는 월마트가 독일에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 진출을 한 다음에 약 8년 만인 2006년도에 전체가 다시 철수를 하게 돼요. 이때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요. 독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접근도가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미국 본사의 그런 어떤 모태를 그대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있어서의 그 동료들끼리 연애 절대로 금지. 그리고 밀고 제도 장려.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 있는 그 동료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일르라는 거예요. 그럼 보너스를 더 줄게. 그러다 보니까 독일 자체에 있는 문화, 노동조합의 문화와 관례에 대해서 맞지 않는 형태였고 또한 현지 사람들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은 판촉 행사나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트러블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약 14억 달러의 손해를 보면서 8년 만에 2006년도에 전체적으로 철수를 하게 되는 점. 자,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다국적 문화 기업 환경에 대해 문화적 갈등 극복과 협력 방안 어떤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연구 방향까지 제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게 모호하니까 썼을 때 다문화 조직에서의 효과적인 관리 전략과 협력 모델 제시를 해라. 이쪽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이제 글로벌 대기업에서는요. 현지 문화 전문가를 채용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DEI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상호 보류적인,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어떤 다인종이 있었던 이 직장인 동료들끼리 잘 이렇게 어울려져서 문화적인 이해를 서로 도우면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시스템 그리고 전문가가 마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또 다른 케이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일정한 법칙이나 그리고 어떤 보고 자료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해볼 만하겠죠. 채권과 이자율 분석 이렇게 읽어봤을 때는 또 어려운데 뭐 요거는 한번 쭉 학생들이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기업 규제와 정부 정책의 연구, 불안정 경쟁 시장 보기만 해도 어려워요. 제가 좀 더 쉽게 풀어나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올해 기사예요. 올해 1월 달의 기사인데 알뜰폰 키우겠다는 정부 정책 뜯어보니 글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나라는 지금 3사가 지금 통신망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죠. 뭐 KT, 그다음에 SK, 그다음에 LG U+, 뭐 이렇게 한 거대 대기업의 통신사들이 이렇게 핸드폰 기계도 그렇고 통신망도 그렇고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높은 이
요금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 같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올리거나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니까 과거에서부터 벌써 몇 년이 됐죠. 알뜰폰이라고 하는 업체들을 여러 개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들이 좀 더 저렴한 서비스를 내게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비싸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알뜰폰 요금제 그 통신사들은 대기업의 통신망을 빌려다가 씁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 1년마다 뭐 2년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약정의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존에는 앞에 먼저 하기 전에 법령상으로 어느 정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내로 내에서 해야 되니까 뭐 어떤 큰 파생되는 문제라는 게 좀 더 적었죠. 근데 최근 들어 있어서 알뜰폰 키우겠다라고 하는 정부가 어떻게 됐냐면 업체를 더 많이 여러 개를 선정을 한 다음에 대기업이랑 너네가 먼저 협의를 해. 그 이후에 사후 조정의 형태로 법령을 나중에 조정하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먼저 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 골리앗이고 알뜰폰 요금제들은 힘이 없으니까 다윗이 되는 거죠. 이렇게 덩치가 서로 세력이 다른 세력끼리 싸우고 난 다음에 이미 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정부가 조절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유명무실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행동이 시장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후생이라고 하는 건 만족도와 행복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구 방향에 있어서 정부 개입의 성공 및 실패. 성공했어요 지금? 약간 좀 실패했다는 반응이죠. 사례를 통한 최적 규제 방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정답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 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빅데이터와 소비자 분석의 얘기도 있으니까 학생들이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경영경제학과 하면서 제가 한번 쫙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순서를 다시 한번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서 연습을 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2의 반기문 전 장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바로 국제학부와 정치외교학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코어 과목들은 폴리틱스, 히스토리, 이코노믹스, 지오그래피, 휴먼 지오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슬슬 이 순서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목적에 대해서, 클럽을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목적 잠깐 생각나셨나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제이해 동아리, 글로벌 이슈에 대한 분석, 그리고 국제 구호 활동, 뉴스도 있고요. 입법 과정, 뭐 MUN이나 이런 것들 같아요. 방송반도 있고 어학에 대한 외국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이렇게 분류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 그다음에 다양한 클럽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이들이 어떤 전공 관련 활동을 실제로 하는지, 어떤 토픽을 어떤 거로 잡는지를 보면요. 이렇죠. G7 정상회의 주요 의제 분석.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은 다 합격한 학생들이 실제로 했던 내용들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도에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뭐였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해야 될 건가? 그런 게 의제였고요. 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지하자원 외교 분쟁 사례의 연구인데요. 2008년도였죠. 아마 이 중국과 일본의 그 해안 경계쯤 어디인 것 같은데 그때 중국의 어선과 일본의 해안 이 어떤 경찰이 트러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중국은 그때부터 이 첨단 광물 산업의 원료인 히토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일본 수출을 전면 중단을 하게 돼요. 네.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가스의 송수관을 통해서 이제 유럽의 가스를 전역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걸 경제적인 그다음에 정치적인 자기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행사권을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천황 토론, 그다음에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변화 분석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우리 학생들이 조사를 해볼 수 있는 토픽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각나지 않으니까 뭘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죠. 책을 읽으면 이런 책들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국제학부 정치해 외교학과와 관련 있는 책들 이런 것들을 한 6권 정도를 섭외를 좀 해봤는데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로엘 브라이언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스토리만 읽으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용도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목에도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인류의 간략한 역사에 보면요. 실제로 AP 이 월드 히스토리 내에서 모던이라고 하는 현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세하게 심화돼서 나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론들은 이렇게 제반 기반적인 어떤 자기가 관련 있는 학문과 소재에 대해서 흥미도를 좀 이렇게 북돋아주고 연구 자료로서도 쓸 수 있지만 과목에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밌는 얘기거리를 책을 읽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론을 구체적으로 접목을 시켜야 돼요. 국제학교와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어떤 이론들을 학과에서 배우고 있는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제관계이론, 비교정치론, 국제법, 국제정치체제론 해서 뭐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게 어디 있어요? KOCW라는 곳에 찾아서 보시면 이게 실제로 무료로 들어볼 수 있다라는 점. 자, 이론까지 이제 접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어떤 IA 과정이나 그다음에 소논문, 연구 주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국제학부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제 경영 환경 연구에 대해서 이제 핵심 질문은 기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환경적 벌써 어렵죠. 네, 자, 좀 더 쉽게 풀어나가 볼게요. 보시죠. 2022년도에 여기 보시나요? 뭔가 이 소련, 러시아 이쪽에 있는 군인 같아요. 모자가. 그렇죠? 맥도날드가요. 2022년에 러시아에 있는 840여 개의 매장을 전체 철수를 합니다. 네.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침공을 하면서 이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현지에 있는 어떤 직원들의 안위나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들을 더해서 원래 이제 맥도날드가 러시아를 30년 전에 이제 들어갔어요. 2022년도부터 30년 전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냉전 시대의 종결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였죠. 근데 30년 만에 2022년도에 전체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약 10억 달러의 손해를 얻으면서 손해를 딛고도 이 뭔가의 매각이나 그다음에 모든 전체의 철수를 하면서 맥도날드가 가면서 집에 미국으로 가면서 이 얘기를 멋있게 해요. 전쟁이라는 인간 비극 앞에 사업 지속은 불가능하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멋있다고 감탄할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다국적 기업의 조직 전략 마케팅 관리 사례예요. 마케팅 사례, 마케팅 사례. 지금 이게 멋있는 말이 결국에는 뭐였어요? 마케팅 사례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오롯이 어떤 이 전 세계적으로 휴머니티가 있는 어떤 기업의 모토를 발현할 수가 있는 맥도날드의 브랜딩 저력, 그게 바로 철수 10억 달러의 손을 얻었지만 그 이상의 큰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교 정치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한번 쭉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국제학부 정치외교학과에서 동남아 정치론, 그렇죠. 동남아의 정치에 대해서 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니까 뉴 미디어와 정치 참여,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방식과 그 영향력, 청소년이 정치 참여를 할 수가 있나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미국의 오클라호마의 털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당시에 트럼프 후보자죠. 후보자가 유세를 하는 현장이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좌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석이 지정석이었거든요. 근데 틱토커들 그리고 케이팝을 좋아하는 이 청소년들이 밈을 같이 이렇게 퍼뜨려서 다 같이 이 좌석들을 구매를 해버려요. 가예약으로 다 무료였어요. 무료였는데 다 구매를 해버린 다음에 다 같이 안 갑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텅텅 좌석이 비어있어요. 4명 있죠? 뒤에 자리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 텅텅 비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소셜 미디어를 SNS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실제 유세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읽어보시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 참여 사례와 효과성 연구,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사건들이 청소년의 개입의 사건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국제학부와 정치외교학과 조금 연구를 할 수 있는 토픽이나 소재 감이 오시나요? 자, 이번에는 이공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핫한 또 희망도가 많은 학과이죠. 컴퓨터공학과와 인공지능학과 같이 비슷한 면들이 많아서 묶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핵심 코어 과목은 수학, 컴퓨터, 그다음에 피직스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자, 이제 슬슬 익숙해지실 때가 됐어요. 뭘 먼저 생각해요?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클럽을 만들 것인가 생각해보면 이런 목적들이 있죠. 코딩 동아리,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에서 뭐 C 언어나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IT 동아리, 웹 개발, 앱이죠. 그다음에 웹 프로그램. 앱은 아까 전에 뭐 점심 식사 시간 때 경영학과 학생들이 만들었던 거, 좌석 테이블 앱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이 친구들이 뭘 해야 돼요? 실제로 관련 활동들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AI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실제로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LOT 시스템 설계 이렇게 했는데 LOT 시스템은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집 안에 있는 뭐 공기의 냉난방을 조절하는 이런 시스템, 원거리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챗GPT와 AI 변화에 대한 탐구,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대기업들에서 그걸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제를 엄격하게 했어요, 오히려. 근데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면서는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원시적인 어떤 발상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이 양극 간의 대립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 탐구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정보 보안 취약점 분석, 빅데이터 뭐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관련 목적에 대한 클럽이 있었고 그에 따른 이런 관련 활동들이 있다. 그러면 이걸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생각할 수 있는 뭘 해야 돼요? 책을 읽어봐야 되는 거죠. 도서를 추천을 드립니다. 한 6권 정도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정기철의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컴퓨터 과학 개론 그리고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인데 이게 한 가지 당부를 말씀을 드려요.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는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아이비 피직스에 있는 이 공간, 시간 그리고 운동, 뭐 모션 이런 것들에 대한 챕터에도 들어가고요. AP 피직스에서도 지금 보면은 약한 AP 피직스 1이랑 AP 피직스 2에 있는 이 공간과 관련돼 있는 것들, 그다음에 우주와 관련돼 있는 챕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들어가는데 이 책이 어려워요. 스티븐 호킹의 바로 이 책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거,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부분 챕터를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비에서 E나 I를 가중할 때 연구의 어떤 소재로서 쓰는 그거의 어려운 소재를 더 어렵지만 더 전문적으로 풀이해야 될 때 그 챕터만을 이 책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이제 쓰는 그런 형태로 전체를 다 읽으려고 하거나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이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론 이렇게 책을 읽어서 어떤 스토리를 발견을 해놨어요. 이거 재밌겠는데 해서 연구 소재를 써보자 하면은 뭘 접목을 시켜야 돼요? 이론을 접목시켜야 돼요. 어떤 이론이 있냐면 컴퓨터 공학과 인공지능학과에 대한 이론은 실제로 대학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운영 체제,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해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 아무래도 C 언어나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일 거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윤리,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분석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네요. 실제로 KOCW나 시중에 많은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이 수업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접목을 해서 이론까지 접목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디까지 해야지 심화 활동인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가늠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게임 프로그래밍 연구 남학생들은 알 거예요. 다이렉트X 기반 3D 게임 복잡하네요. 이건 좀 넘어가고요. 로봇공학 혁신 연구 자 5G 기반 5G, 4G 이건 통신망의 어떤 속도를 얘기하는 것 같고 AI, LOT 뭐였죠? 핸드폰으로 집안에 있는 냉난방기 조절을 하는 거 이게 뭘까요?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2019년에 중국에 있는 푸첸성에 있는 한 외과 의사가 여기 보시면 지금 메스 날카로운 거 보이시나요? 30마일 밖에 있는 실험용 개를 성공적으로 수술에 입히게 됩니다. 성공적인 수술을 지금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5G가 뭔 상관이냐? 4G나 3G로 하면 실제로 여기에서 30마일 밖에 있는 곳에 갔을 때 이 어떤 전파가 끊기거나 인터넷 속도망이나 이런 것들이 해서 모션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실시간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잠깐 있다가 오른쪽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날카로운 게 1mm도 오류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큰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구현을 해서 강아지이긴 하지만 실험용 강아지이긴 하지만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통신망과 그리고 이 원격 조종 LOT가 잘 조합이 돼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읽어보면 연구 방향을 휴머노이드 무인 정찰 탐지 로봇, 의료용 로봇 등 차세대 로봇 기술의 실용화 방안에 대한 연구 벌써 발생을 했죠. 얼마나 더 다양한 예시들이 있을지 생각해보면서 사례를 연구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베이즈 알고리즘 연구. 자, 보기만 해도 어려워요.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 로봇 운영을 위한 다양한 기술, 비전, 모션 플래닝. 복잡하네요. 예시를 통해서 쉽게 한번 가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 이 그림 잘 보세요. 제가 이게 최대한 잘 보이는 걸 하려고 하는데 여기 핸들 여기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숫자가 제가 여러 개의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게 그나마 보이는 거예요. 13이라고 지금 숫자가 써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차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차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예요? 핸들에 사람 손이 없죠. 이게 사람 어깨예요. 지금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데 사람 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완벽한 자율주행 원격 시스템 택시가 웨이모와 크루즈라고 하는 업체를 통해서 개발이 됐어요. 실제로 24시간 동안 이 자동으로 주행을 하는 이 로봇 차량을 택시를 돌려봤는데 사고 없이 아주 훌륭하게 구현을 해놨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걸 승인했어요. 정식으로 이 로봇 택시가 돌아다닐 수 있게끔 말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로봇의 기초 이론 및 기본 원리 학습과 강화 학습 기반의 실생활 애플리케이션 개발 택시도 됐는데 어떻습니까? 앱은 더 또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시스템에 분류라면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좀 더 이해가 편하시죠? 학생들한테도 꼭 보여주세요. 흥미가 이렇게 좀 당기는 소재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컴퓨터 인공지능학과 한 이렇게 좀 한 4가지의 실제로 IA나 그 심화 활동의 내용을 좀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핫한 학과가 있어요. 뭐죠? 생명공학과입니다. 생명공학과 한번 보시면 바이오와 케미스트리, 매스, ESC는 엔바이러먼트 사이언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핵심 코어 과목들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클럽이나 활동에 어떤 클럽을 만들 건가 보시면 생명탐구 실험반, DNA 추출, 그죠? 화학 반응 실험, 친환경 기술, 뭐 에너지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초 과학 실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클럽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다양한 클럽을 생명과 관련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렇게 보시면은 단순히 바이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학과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 실험이나 이런 것들도 생명공학과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점, 이런 걸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클럽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뭘 하는지 활동을 토픽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죠. 과일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 실험. 실제로 그 과일들을 이렇게 좀 폐기물들을 이렇게 좀 가라앉힌 다음에 분해를 해보거나 이거를 이제 좀 땅에서 오랫동안 깊숙하게 묶은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게 부패가 되면서 에탄올이 발생을 한다고 하고 그걸 화학 연료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생분해성이라는 건 뭐냐면 묻으면은 역시나 부패하는 플라스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 뒤에도 한 번 더 나올 텐데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를 탐구를 할 수도 있고요. 인공장기 그다음에 바이오 센서화 분야 이런 것들도 탐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그냥 생각나지 않죠.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어떤 책이 있는가 보면 생명공학과에 관련되는 책은 이렇게 5권 정도를 제가 섭외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단순히 이 어떤 심상이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재미있는 흥미거리 이런 것들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시면 AP 바이오에서 유닛 7에 있는 챕터를 많이 얘기를 상세하게 하고 있고요. IB에서도 토픽 5 진화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파트의 부분을 많이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흥미로운 재밌는 얘기를 선택을 했어요. 이거 해봐야 되겠다. 뭘 접목시켜요? 이론을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생명공학과에서 어떤 걸 배우고 있는가? 생명정보학, 분자설계 및 실습, 의학화학도 있고요. 세포조직공학, KOCW 가더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론을 접목을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실제로 성공한 사례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포 신호 전달 메커니즘, 외부 자국이 어떻게 세포 내 유전자 어렵죠? 네. 생물 소재의 의약품 개발, 미생물 세포 효소를 이용한 의약품 이것도 어렵네요. 이거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익숙한 이름이실 거예요. 모더나입니다. 모더나. 화이자와 모더나 떠오르시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개발한 곳들인데 우리가 기존에는 기성의 그 화학 물질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제 어떤 약품을 만들어냈는데 세포의 분열을 통한 항바이러스의 체계를 만들면서 그게 면역력으로서 백신으로서 발전을 시킨 케이스. 세포에다가 코로나 넣었다 이거예요. 바이러스 넣어서 반응도에 따라서 단백질이 추출이 하나가 됐는데 그 단백질이 항원 단백질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미생물과 세포 요소를 이용 좀 이해가 되시죠? 의약품 기능성 생물 소재 메커니즘, 생산 공정과 대사 반응의 생화학적 분석 및 미생물 활용 방법론 연구 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면역 시스템에 대한 연구 이게 있는데 면역 체계 구성과 작동 원리 실제로 이 면역 체계를 통해서 어떤 질병들을 해소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보시죠. 2023년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말라리아에 대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세계보건복지기구인 WHO는 이걸 정식으로 승인을 했고 작년에도 2023년도에도 약 20억 개 이상의 이 백신이 아프리카로 수송이 됐어요. 어머님들 어떻습니까? 정말 모호한 질병 그리고 이제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을 했던 말라리아도 이렇게 백신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고 계셨나요?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생명공학과 관련해서 이런 면역 체계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백신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공학과 얘기 여기서 한번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과학이 남았어요. 그게 뭘까요? 케미스트리가 안 나왔죠. 바로 신소재 공학과입니다. 신소재 공학과 핵심 코어 과목은 매스, 피직스, 케미스트리, 컴퓨터 이렇게 해서 4개의 핵심 공학이 있고요. 이제는 완벽하게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이 순서를.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 순서를 아이들한테 접목시켜 주시는 겁니다. 목적, 클럽의 목적, 그거에 따라서 클럽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학 반응 실험을 할 수가 있고요. 소재 물성 연구, 소재 합성, 나노 입자 제작 이렇게 해서 쭉 다양한 활동에 따른 클럽을 만들 수가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할 텐데 전공 관련 활동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노 소재 연구 및 발표, 차세대 배터리인데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2차 전지 이런 것들, 리튬 배터리 이후에 그 다음 전지인 친환경으로 만든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연구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친환경 소재 개발 프로젝트, 반도체 소재 분석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케미스트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네요. 자, 그럼 얘네들을 이걸 연구를 해야 되겠다를 어디서 착안을 해야 돼요? 책을 통해서 착안을 할 수 있는 추천 도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신소재 사토 켄타로의 책이고요. 이 사이먼 싱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인데 사실 이 책은 카이스트의 교수가 실제로 전 세계 수학책 딱 한 권만 추천을 해달라 하면 사이먼 싱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추천한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근데 제가 한번 잠깐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챕터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관련이 있다 이렇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생각하는 방식 이걸 서술해 놓은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수학에 대해서 평소에 어렵게 생각하고 있던 학생이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더 어려워요. 네, 물론 더 어려운데 고난이도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풀리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잘 올라가는데 이 책을 활용하면 이 생각하는 방식을 발전시키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신소재공학과 이것들의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얘기거리를 찾았어요. 이제 이론을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그 이론에는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하네요. 재료 구조물성, 나노소재공학, 바이오 재료개론, 전자 재료 공정 이렇게 해서 신소재 공학과에서 실제로 배우는 전공 관련 과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까지 이제 대입을 시켜가지고 한 해 아주 흥미로운 연구 자료, 연구 보고서가 만들어졌어요. 그 실제 사례가 보시면 전기 연력학 현상, 금속 간 온도 차이가 어떻게 정기적으로 특정 변환되는가 어려워요. 압전 효과는 뭐야? 이거 압정이야? 아니죠. 압력과 전기적 특성 이걸 얘기해서 압전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읽었을 때 좀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보시죠. 도쿄 시부야에서는 2008년도에요. 꽤 오래됐습니다. 도쿄 시부야역이에요. 여기 밑에 이 쬐끄만한 직사각형들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압전 소자라고 해서요. 사람이 한번 밟을 때마다 0.1와트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그러면은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출퇴근길에 이렇게 막 밟고 해가지고 도쿄 시부야역에는 그 외부의 디스플레이에 오늘 하루 동안 생산된 전력의 총량 이런 것들을 일정 기간을 해놓고 여기 상가를 다 이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전략이 생산되는 사람 파워예요. 말 그대로 사람 파워. 어떻습니까? 친환경이면서도 재미있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재밌어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앞전 특성 간의 상호적 변화 그 원리 그 응용 어떻습니까? 훨씬 더 친숙하게 좀 다가오시나요? 네, 좀 더 편하게 다가오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보면 훨씬 더 학생들이 연구하기에 좀 더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케미스트리 신소재공학과 이렇게 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유전분극 형상도 있고요. 천연 고분자 특성인데 아까 잠깐 보셨죠? 언급을 드렸었는데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보시면 자 2023년도에 미국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생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바나나 껍질이랑 같이 넣으면 같은 속도로 부패를 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인데 이게 일부 이미
이미 PAL이라고 하죠. 한국어로는 폴리유산이라고 하는 어떤 이 화합자 그건데 합성물인데 커피숍이나 그다음에 어떤 제과점이나 이런 데에서 이 컵이나 포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이 생분해 플라스틱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일반 플라스틱과 그 인장도 강도가 똑같다고 하네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는 소재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실제로 연구를 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소재 공학과까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꼭 학생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학생들이 아직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도 이런 소재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흥미가 있는 내기가 있다. 그러면 전공이 쉽게 결정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부모님들께서 계속 이렇게 이런 것들을 노출시켜 주시는 게 부모님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안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 학원에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저희 컨설턴트들과 제가 학생들한테 주입식으로 머리에 입혀서 집으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이 사실은 본인이 정해야 돼요. 흥미와 취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결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다라고 전공을 정해야 아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이런 힘든 어려운 것들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단 한 명이라도 전공을 빨리 정해 볼 수 있는 학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부 여기에서 종료를 하고요. 2부에서는요. 전지적 합격 사례 시험 이제 이 앞으로 전공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훌륭하게 이끌어낸 합격 사례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